여러분 안녕하세요. 억제와 노인 학대에 대해서 강의할 함춘널싱홈 원장 최종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학습 목표로는 억제대 개념을 이해하여 사정할 줄 안다. 두 번째는 억제대 실시하기 전에 올바른 사정법을 파악하고 중재하는 법을 안다. 세 번째는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해 직원들에 대한 교육 필요성을 이해한다. 네 번째, 시설 내에서 생활하는 모든 어르신들이 긍정적인 문화 속에서 케어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입니다. 목차는 사람 중심 케어의 억제대 관리로 노인 요양시설에서의 억제대, 또 억제대 사정, 억제대 중재, 억제대 사용,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공부할 거고요. 노인 요양시설에서의 노인 학대에 대해서 그 시설 내 노인 학대 발생 관련 변인이 무엇이고 시설 내 노인 학대 발생 이론은 어떤 이론이 있을지 한번 보고요. 시설 노인 학대 발생 요인 분석을 한번 통해서 시설 내 노인 학대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차를 삼았습니다. 첫 번째로 노인 요양시설의 억제대라고 했는데 억제와 억제대 개념을 한번 이해를 한번 하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억제라는 것은 신체의 일부나 전신 혹은 행동을 제한하는 신체적, 화학적, 환경적 방법이다. 그리고 억제대 정의는 억제대는 전신 혹은 실체 일부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모든 수동적 방법이나 물리적 장치 및 기구이다. 그 목적은 노인에게 부착시켜 움직임을 제한하고 치료나 검사 시에 노인이 자신이나 타인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 노인이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억제대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종류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억제대 사용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첫 번째는 노인들의 특성입니다. 노쇠로 인해서 초고령의 나이로 노쇠로 인해서 그렇고 또는 질환과 질병으로서 정신상태의 변화도 일어날 수가 있고 치료하기 위한 기구 사용에 대한 사용 시 유지하기도 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도 있고 신체적 의존성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혼자서 일어나거나 활동을 시도할 경우 그것도 억제대를 사용한다는 촉진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낙상이 일어났을 때 그럴 수 있고 또 고령이란 나이가 많은 어린이의 특성으로도 억제대 사용하는 것도 있고요. 배설 양상의 변화로 갑자기 화장실에 간다든가 이랬을 때 낙상도 문제가 있고 또 다른 어떤 어르신의 낙상으로 해서 오염에 문제가 있었을 때도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상태가 있고 또는 노인들이 약을 최소한 3-4개의 약을 드시다 보니 그 약의 부작용으로 선망을 오염 증가가 있어서 억제대 사용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조사가 되었고요. 두 번째 요인으로는 억제 사용과 관련된 직원 특성도 있습니다. 억제대 사용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올바른 적용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경우 많이 증가하는 걸 보고 억제대 효과에 대해서 직원의 강한 신념, 이분은 억제를 해야지 내가 일을 할 수 있어, 이런 강한 신념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더 많이 일어날 수가 있고 억제대 사용이 가져오는 부작용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어르신들을 돌보는 사람들 중에 억제를 함으로써 또는 침대에서 계속 누워 있음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을 한번 여쭤봤더니 전혀 얘기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력에 비해 너무 높은 노인의 비율, 그리고 노인 상해 시 법정 소송에 대한 우려 때문에 억제대를 사용할 수 있는 직원들이 점점 늘어났던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고 억제대 사용 시 부작용은 뭐냐면 첫 번째로 부동자세, 움직이지 않으면 욕창이 생깁니다. 압력과 그 다음에 전단력 이런 거로 욕창이 생기고 호흡기 감염이 많이 생기는데요. 누워 있으면 폐포들이 억눌립니다. 그래서 폐 기능을 떨어짐으로써
세균성 폐렴이라든가 흡입성 폐렴에 많이 걸릴 수 있는 요소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실금이 많이 생기고 무력감 등의 부작용이 있고요. 또 하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젊은이보다는 근력이 약한데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하루에 눈에 띄게 근력이 약해져서 와상으로 3일만 있어도 근력이 걷지를 못하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력과 골밀도 감소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 또한 근육 우충과 경직 등이 많이 일어나서 정상적인 기능 유지가 힘듭니다. 두 번째는 외상 또는 질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억제들을 잘못 사용했을 때 목졸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거로 인해서 스트레스성 부정맥도 일어나고 상완신경전 손상도 오고 애가 정맥 혈전증도 오고 신경 압박도 오고 피부 찰가상 또는 피부 열상들의 손상도 올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누워 계시면 우리가 가만히 누워 있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전신의 통증이 증가됩니다. 세 번째로는 억제대로 인한 사망의 주 원인은 질식이며 특히 가슴 억제대로 인한 흉부 압박에 의한 내질식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식 상태 저하가 있는데요. 처벌로 오인하는 등 공격성 흥분과 치매와 관련된 증상이 더 악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억제제 사용의 부작용으로 정서적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심해지는데요. 첫 번째는 분노입니다. 나는 이런 것을 당할 일을 하지 않았어. 만약에 당신이 전쟁터에 싸우다가 지금 포로되었다고 생각해봐.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포로된 기분처럼 화가 난다. 분노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화재가 나면 나는 아마 그 화마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겠지? 누군가가 묶여서 불 속에서 갇혀 있다면 당신이 어떻게 그 사람을 구할 수 있겠나? 내가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겠어? 이런 압박에 의한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고, 또 하나 긍정적으로 생각할 거를 저항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억제들을 처음인지 한 게 깨어났을 때였지. 나는 저항하며 내 손을 풀어달라고 애썼어. 나는 어떤 인간이라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 예를 들어서 수술하고 아니면 내가 어느 정도 정신이 없을 때는 막 행동을 해서 묶어놨다고 생각하는데 인지가 있어서 깨어났을 때 풀어내려고 애쓰는 모습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욕감을 느낄 수가 있답니다. 내가 원하고 필요한 것을 하기 위해서 꼼짝을 할 수 없었어. 심지어 나는 두 손을 모을 수도 없었지. 마치 십사가에 못 박힌 것 같았어. 이런 말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고요. 그 다음에 사기 저하. 나는 한 마리 개처럼 느껴졌고 밤새 울었어. 내가 보잘것없는 먼지 같은 존재로 느껴졌어. 여기는 감옥보다도 더 나쁜 곳이야. 다섯 번째로 불편감. 내 가슴을 가로질러 메어진 억제들을 느꼈고 통증도 느꼈어. 내가 직원들에게 풀어달라고 부탁했지. 풀어달라고 해도 우리 직원들이 풀어주지 않은 그런 거에 불편감으로 정서적 스트레스를 느꼈고, 어느 순간에는 체념을 한답니다. 얼마 후에 난 포기했어. 나는 한 마리 쥐가 되었지. 이렇게 억제제를 사용한 사람들의 정서적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로 윤리적인 면으로 한번 고민을 해서 보면, 장기요양 환경에서 노인의 권리와 윤리적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것은 노인의 존엄을 살리고 안전을 유지하며 긍정적인 임상 결과를 촉진시키는 데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자신의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억제 사용은 기본적으로 노인의 자율성을 제한하여 자신의 요구를 스스로 돌볼 수 없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적 갈등은 더욱 명확해져서
억제대 사용은 점점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노인의 자율성이나 안정성, 삶의 질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하고 옹호자가 되어야 한다는 윤리적인 면에서 억제대 관리를 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다섯 번째로 법적인 면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일부 억제들을 사용하지 않는 노인이 신체적 손상을 당했을 경우를 두려워하여 억제대 사용을 노인의 안전관리라는 명목으로 정당화시킬 수 없는 타당한 근거가 없으며 억제대 자체만으로도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근거가 제시되고 있다. 아까 억제대를 사용하고 있었을 때 부정적인 어떤 증상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제시되고 있는 상태고, 요양기관은 억제대를 사용하는 것과 하지 않은 것과 모두 법적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억제대를 사용하지 않는 노인이 다쳤을 때 져야 할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억제대를 사용하고 있는 노인이 다쳤을 때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적인 문에 저도 지금 이 말을 써놓고 나서도 캡션 마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신체구속 법적 구속은 의료법에도 있고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 등에 대한 고시에도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만, 안전관리라는 명목으로 정당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사정을 해서 억제들을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를 명확한 근거를 만들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체 구속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예시를 한번 제시를 했는데요. 사실 이거를 읽어드릴까 같이 얘기할까 하다가 여러분들께서 한번 천천히 내 주변에서 이런 일이 있는 건지 한번 봐주시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있으나 과연 이게 옳은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 인권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보면, 노인 인권은, 우리가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인간답게 살 권리, 즉 인간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보편적이며 기본적인 권리를 인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노인 인권은 뭘까? 노인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노인만을 위한 혜택, 특수한 권리의 보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인 본인 삶의 주체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노인 인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에 우리가 어떻게 제한을 하고 있고 억제대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PCC 측면으로 한번 보면 인간다움, 펄슨푸드하고 셀프푸드, 자기다움을 합쳐야 사람 중심 케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인간다움은 뭘까요? 관계와 사회적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 개념이었으나 개인의 자율성과 자기결정 능력으로 점점 더 많이 이해돼야 되고, 자기다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현재의 자신이 누구인지, 또 과거의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또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를 포함한 그 사람의 고유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다움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자기다움을 촉진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람 중심 케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 중심 케어의 주요 요식을 한번 보면 펄슨 샌더드 디멘치아 케어라고 해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이 어떤 치매 케어에서 중심적인 케어를 한번 생각하는 주요 요소는 첫 번째 가치입니다. 연령이나 인지 능력에 관계없이 치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나 그들을 돌보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리고 개별성인데요. 한 사람 한 사람 독특한 인간성과 인생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것들이 치매에 대한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인정해라. 이런 거는 관리자의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돌보는 사람의 리더십이 필요한 관점에서 볼 때는 그 관점은 치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고 이러한 관점을 정당하게 바라보는 것. 그 다음에 환경은 모든 사람들은 관계를 바탕으로 살아가고 치매로 인한 손상을 보상하고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사회적 환경이 필요하다. 이게 사람중심 교회의 주요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기관에서는 관리자의 리더십도 필요하고 돌보는 사람의 리더십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노인 요양실에서의 억제대를 한번 사정해 볼까요? 한번 분석하는 것을 보면 억제대 사용 여부를 정하는 의사결정을 내리기 전에 정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노인의 행동을 체계적으로 사정하면 노인의 무의식적 욕구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억제대를 사용하지 않고 중재 방법을 한번 파악을 해보면 행동의 통합적 사정을 한번 보면 치료에 방해되는 행동이라든가 흥분 또는 초조 행동, 배회 이런 것들을 한번 사정해보고 노인의 과거력, 건강력 및 건강관리를 기록하는 사정을 한번 해보면 그 간호력이라든가 노인성 질환, 그 다음에 증상, 그 다음에 진단 검사 수치 등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노인의 투약력 사정을 한번 보면 약에는 어떤 약에 필요한 약을 쓰면 그 뒤에 있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이라든가 상호작용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안전과 자기관리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 기능을 한번 사정해 보면 보행이 어떻게 하는지, 바르게 가고 있는지, 균형이 흔들리는지, 그 다음에 이동 상태가 침대 휠체어로 가는지, 워커로 가는지, 지팡이로 가는지, 아니면 독립보행을 하는지, 목욕 상태, 목욕 기능은 어떤지, 배뇨 상태, 의복 입는 기능, 식사 기능, 일상적인 생활을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신체적 사정을 꼭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인지 및 정신 기능을 나타내는 증상을 사정합니다. 그래서 진압력,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진압력이 떨어졌거나 집중력이 떨어졌거나 표현력, 이해력, 판단력 등이 떨어졌는지를 한번 사정해보고 노인의 심리 및 정서 상태를 사정하는 것은 과거 정신병력이 있었는지, 금기 약물의 남용은 있었는지, 혹은 스트레스 사건이 있었는지, 의사소통이 떨어졌는지,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보고 충동성 있는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는지를 한번 사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심리적, 신체적 안정을 저해하는 환경적 요인을 사정하는 방법에는 소음, 조명, 바닥 표면, 환경에 대한 이런 설치한 가구, 그 다음에 그분의 사생활 및 사회활동 공간 또는 의복 이런 것들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 요양시설에서의 억제대 중재 방법으로 첫 번째는 억제대 사용 최소화를 위한 기관 차원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억제대 사용과 관련된 기관 철학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요. 직원은 어르신 가족들로 하여금 이해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의 노력이 억제대 사용 감소 정책을 완성한다는 것을 명시화해야 합니다. 기관의 공식적인 역할과 억제대를 사용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조직의 특성을 반영한 기관의 방침을 정해야 하고 억제대 사용 감소의 궁극적인 목표와 경영 목표 그리고 조직 목표를 연계함으로써 모든 직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억제대 관련 정책에 포함할 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치매 있는 어르신들이 인지가 떨어지고 능력이 떨어지고 정신행동 증상이 나타나고 신경손상이 와서 사망하는 이렇게 치매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퇴화되는 이런 과정에서 정신행동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약을 쓰지 않겠다고 억제된만 하면 안 됩니다. 정신병적의 증상이 나타날 때는 항정신성 약물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노인과 가족, 직원의 협력도 필요하고 간호계획을 다른 직원과 공유를 해서 약물 변화가 어떻는지, 그 다음에 이분 현재는 상태가 어떻는지를 서로 공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낙상 예방 관리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정책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기고의 안전과 유지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질 관리를 통한 중재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억제대 사용과 관련된 직원 교육과 적절한 지원 제공은 뭐냐면, 억제대 사용 중재에 대한 직원 교육을 제공해야 됩니다. 억제대 사용 감소를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고, 억제대 사용 감소를 위한 전략을 인지하고 통합적인 사정을 수행하고, 다학적인 구성으로 이루어진 팀을 구성해서 직원들이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면서 힘든 것도 같이 공유하고 적절한 이런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억제대 사용 감소, 오타입니다. 감소를 위한 대안적 활동은 뭐냐? 첫 번째로 억제대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노인과 치료적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인에 대한 공감과 존중으로 신뢰관계를 이루도록 하고, 그렇게 되면 공격적인 행동이 감소되고 치료적 의사소통을 수용적으로 받아들이고 차분해집니다. 노인을 고유한 인격체로 관찰하여 노인의 행동 변화를 가져오는 환경이나 요인을 확인하고 노인의 특성에 맞는 대처 방향을 마련해야 됩니다. 노인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개발화된 중재를 제공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인 행동 증상이 만약에 갑작스럽게 변화가 있다면 그거는 문제를 한번 인식하고 1:1 간호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즉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관찰로 증가를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족을 돌봄에 참여시켜 노인에게 불편감을 주는 것이 가족이 알려줄 수도 있고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마련해 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안으로 전이하는 치료는 바뀌거나 중단해야 되고 또는 눈에 띄지 않도록 감추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적절한 보호기구를 사용을 통해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협탁을 두고 돋보기라든가 보청기 등을 필요시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꾸며줄 수가 있고요. 최대한 안전을 증진시키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것도 중재 방법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현실 적응 훈련과 사회적 심리적 중재를 제공하여 편안함을 높일 수가 있으면 직원과의 교류 증진으로 적극적인 경청을 통해 노인의 감정이나 걱정, 두려움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의를 전환시키는 중재 방법으로 레크레이션이라든가 운동, 일상생활 활동, 물리치료, 작업치료 또는 텔레비전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뜨개질하거나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주의를 전환시키는 중재 방법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억제대 사용을 줄이기 위한 복합적 중재를 포괄적으로 사용한다라고 했는데요. 그것으로 첫 번째로는 각자의 상황과 문제에 적합한 다양한 중재들을 복합적으로 활용한다. 두 번째는 행동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배회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을 모아서 규칙적으로 걷게 하게 되면 배와 방해를 안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도도 높아지고 행동관리도 되고 또 오랫동안 배회를 하게 되면 에너지가 떨어지고 기운도 떨어져서 조금 편안한 상태도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사결정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다양한 중재 방법이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순서로 배열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줄 수가 있고, 네 번째로는 간호사, 의사 또는 그 억제대 관련된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을 이용해서 자문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케어 계획을 재평가해서 노인과 가족의 반응과 의견을 급여 계획에
반영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억제에 대안으로서 복합적인 중재 목록을 한번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 만약에 낙상 고위험이다 그러면 투약하는 거를 재검토해라. 사실은 치매가 있는 어르신들을 행동 양상을 바꾸겠다고 수면제를 주면 어르신들이 수면제를 먹고 나서 행동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더 넘어질 수가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투약 재검토도 해보고, 만약에 낙상의 위험이 있다면 그냥 2시간마다 규칙적으로 화장실을 가기로 하면 화장실 가는 훈련도 될 뿐만 아니라 안전합니다. 그리고 상지하지 사지 운동도 하시고 정기적인 체위 변화도 시켜주고 통증 건강, 그러니까 통증을 좀 없을 수 있도록 하고 안위를 증진시키면서 일상생활 수행의 범위를 증가시키고 개인의 요구에 맞춘 일상시간표도 한번 작성해서 그분에 맞게 진행도 해보시고, 배고프다든가 통증이 있거나 추위, 더위 이런 것들을 사정해서 배고프다고 음식 먹으러 나온다고 하시면 또 낙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양상을 잘 관찰해서 사정을 하고, 다른 어르신들과의 교류도 한번 증가할 수 있도록 해서 함께 텔레비전 보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짧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 만약에 당신이 어떻게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 호출벨, 비상벨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낮과 밤이 바뀌어졌다 그러면 개익된 낮잠을 잘 수 있도록 해서 밤에 잠을 잘 수 있도록 해주거나, 만약에 그래도 계속 넘어진다 그러면 헬멧들, 보호대를 살아가는데 사실은 어르신들이 유지는 안 되겠습니다만 한번 리스트를 넣어봤고요. 두 번째, 치매로 인해서 흥분이 된다 이러면 정기적인 운동도 하고 체위 변경도 해주고, 이분도 마찬가지로 투약 재검토도 해보고, 그 다음에 통증, 경감, 안위 증진, 배고픔 이런 것들 사정도 하고, 또 사회활동 범위를 증가시켜서 프로그램 할 때 많이, 단체 프로그램 할 때 많이 그 활동 범위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이라든가, 이게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이 뭐냐면 치매가 있는 정신행동 증상이 있는 분들은 소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소리가 굉장히 크면 더 흥분하는 경우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터치로 안아주거나 이렇게 진정할 수 있도록 쓰담쓰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거 효과적이 있었던 대처법을 확인해서 다시 한번 또 시도할 수가 있고, 기분 전환 요법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거나 이렇게도 하고요. 또는 이분도 흥분을 너무 많이 심하게 한다면 이분이 잠자는 시간이 돼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획된 낮잠도 한번 보고 환경을 정리를 해가지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배회를 너무 심하게 하고 있으면 혹시 먹을 것을 찾은 건지, 아니면 어디가 불편해서 대변이 마려워서, 아니면 어디가 아파서 그런지를 한번 사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는 내 방을 바깥에 나왔는데 내 방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내 방을 찾기 위해서 배회를 하는 건지, 아니면 용변을 보기 위해서 화장실 찾는데 어딘지를 몰라서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화장실 문이라든가 방문에 이름을 붙여놓을 수도 있고요. 타인과 교류를 증가해서 배회할 수 있는 거를 좀 줄일 수도 있고, 바닥에 안내선을 표시해 가지고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가족을 치료에 참여시켜서 배회하는 것을 조금 줄일 수도 있도록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 방을 간호사실이라든가 아니면 요양보호사실 가까운 방에 배정해서 배회 정도에 따라서 한번 움직이는 거를 우리가 중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로, 몸에 달린 튜브를 빼려 하는 경우, 이럴 때 원래 몸에 달린 튜브를 누군가 갖고 있으면 사실 이 콧줄 경관 그 랩인 튜브는 이 고정하는 것이 없습니다. 코밖에 없는데 코에 오랫동안 이렇게 반창고를 붙이고 있으면, 아니 뭐죠, 맞아, 반창고죠. 반창고를 붙이고 있어요. 스카치 테이프라든가 이걸 붙이고 있으면 가렵습니다. 그거를 가려서 살짝 긁으면 그게 쑥 빠져나올 수가 있고, 또는
땀이 많이 나서 접착력이 떨어지면 기침해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매일마다 거기가 미끄러지 않게 땀 흘리지 않게 테이프를 가려주거나 그걸 깨끗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불편할 때 호출벨을 사용하거나 부드러운 터치를 해서 진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팔 부목을 사용하라 이랬는데, 이게 팔 부목은 주사 맞을 때 팔 부목을 사용하는 거고, 저는 경관 튜브 하는 사람들은 그 한쪽 잘 움직이는 손과 잘 움직이지 않은 손이 만약에 있다면, 잘 안 움직이는 편마비된 손을 중심으로 그쪽으로 해서 귀로 해서 머리를 이렇게 꽂아 놓으면 튜브도 건드리지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목에도 놓으면 핀을 꽂아서 또 이쁘게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간혹가다 튜브를 목에다 거는 경우가 안전하다고는 하느나, 만약에 여름같이좀 덥거나 그럴 때는 목을 잡아당기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목까지 올라가는 손이 있어서 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처럼 그 안정적으로 고정하는 방법도 한번 중재 방법에 그 사람에 맞게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공격성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사실은 공격성이 심하면 항경련제라는 약을 보통 쓰는데요. 그런 약을 한번 쓰는 것도 검토해 봐야 되고, 다만 이 투약을 항경련성 약을 쓰면 근육이 강직이 오나 또는 근육이 으축이 옵니다. 부축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신중하게 재검토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되고, 오래 쓰는 것보다 심할 때 이렇게 단계별로 쓰고 단계별로 줄이는 이런 방법으로 쓰면서 약을 한번 재검토해보고, 평상시 공격 행동의 대처 방법이 효과적인 것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평가해보고, 이것도 몸에 불편한 생리적인 불편함이 있는지도 한번 보고, 조금 부드러운 음악을 틀어주면 마음이 진정되어 공격성을 줄이는 것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활동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감소시키거나, 그러니까 증가시켜서 공격성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또는 공격성이 심한 사람을 행동을 시키면 오히려 더 공격성을 더 부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 또는 감소입니다. 그리고 가족을 치료에 참여시키는 방법을 한번 중재 방법을 한번 보았고요. 인지장애가 너무 심한 분들 같은 경우는 규칙적으로 화장실 가는 거라든가, 또 배고픈 건지 이분이 소화력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아까 사물 장소의 이름도 붙이는 것도 그렇고, 회상요법에서 당신이 뛰어나시고 훌륭하신 분이라는 것도 인지하게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계획된 낮잠도 인지장애 회복에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많이 피곤했을 때 피곤한 거를 모르고 인지장애 있다 보니까 표현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잠자는 것도 피곤함도 표현을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정도에 따라서 계획된 낮잠도 자게 하고, 또 알람을 사용해서 한번 이분의 어떤 일어나는 변화도 한번 볼 수가 있게 하고,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한번 중재 방법을 한번 쓰는 방법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억제대 사용 알고리즘 이렇게 했는데, 제가 억제대 사용 알고리즘이라는 말을 쓰기에는 여러 가지 지금까지 했던 말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 모든 사람들이 억제대 할 때 다 핑계는 있습니다. 하지만 핑계를 대는 것보다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번 알고리즘을 그려서 한번 사정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알고리즘을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요. 노인의 행동 양상을 확인하고, 그래서 행동심리 증상을 특성을 좀 관찰을 해봤으면 좋겠고, 노인 행동의 원인을 분석하는데 생체적, 생리적, 심리적, 환경적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분석하자. 그리고 행동의 잠재적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노인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중재를 한번 해보고, 중재가 효과적이었다면 평가하는 단계고, 그리고 그 신체 억제대 적용 여부에 대한 재평가를 해보는 것으로 알고리즘을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관 차원에서는 신체 억제대 사용 감소 정책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직원들이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고 안전한 신체대 억제제를 사용하고
적절한 장비의 투입과 투약, 노인 안전 모니터링, 신체 억제대 감소, 효과 평가 등으로 전 과정을 함께 협력하고 이런 의사결정 과정을 적용 필요성에 대해서 노인과 가족이 상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한번 이 알고리즘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어르신의 행동 양상이 왔다라고 할 때, 뭐 튜브를 제거하는 시도를 하거나 치료에 비협적으로 공격적으로 하거나 이럴 때 자신이나 타인에 대해서 손상의 위험이 있거나 배해가 심하거나 낙상이 있는 것으로 한번 이렇게 행동 양상을 확인하게 되면 그 중재, 행동의 원인을 한번 분석해보자. 신체적 요인을 한번 보면 인지 수준 저하가 어느 정도 와 있는지, 감각 기능의 변화가 있는지, 배설 기능 변화가 있는지, 운동 기능이 손실되었는지 이거 신체적 요인을 다 보고 간호사 또는 억제대 사용 전문가로 자문을 한번 받아보자. 이게 약의 아까 얘기했죠. 신체적 요인에 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을 때는 약의 투약의 재검토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을 간호사나 계약의사 이분들한테 자문 한번 받아보고 또 대화도 해보고 이분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안일감을 증진해보고 체위 변경도 자주 하고 우리가 보통 체위 변경은 2시간 이내마다라고 했지만 이분이 계속 힘들고 문제가 신체적인 통증감이 있다면 체위 변경을 1시간 이내로 하던가 아니면 이분의 어떤 자세에 따라서 체위 변경 시간을 좀 조절해보고 또 운동요법을 한번 해보고 수면을 증진할 수 있도록 낮잠을 자는 시간을 좀 계획되게 하고 밤에 푹 주무실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낙상 예방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다시 중재해 볼 수 있는 게 신체적 요구고요. 생리적인 요인은 뭐냐면 신체 상태 변화, 예를 들어서 신경통이 많아든가 아니면 신경이 어떤 구축이 온다거나 아니면 마비가 온다든가 이런 것들 또는 호흡, 그 다음에 심혈관 문제, 통증, 감염, 내분비 변화, 또 약물에 의해서, 유약에 의해서 그런 원인이 있는지를 한번 봐서 신경계 증상을 관찰해보고 현실 적응요법도 한번 적어보고 호흡도 관찰해보고 밥 먹는 거, 그러니까 소화되는 거 식이 관찰도 해보고 통증 관리도 해보고 의료적인 처치가 필요한지도 한번 보고 약물의 상호작용, 부작용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보자. 그 다음에 심리적 요인으로 불안한 건지 이분이 심리적 요인으로 불안한지 아니면 두려움에 있는 건지 우울한 건지 또는 대체 장애가 없는지 아니면 스트레스가 많이 받았는지 아니면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지를 심리적 요인을 잘 봐서 가족들의 방문 촉진도 한번 해보고 상담과 대화로서 중재도 해보고 간호행에 대한 설명도 해보고 정서적 지지, 대체 전략도 한번 해보고 노인 행동 관리에 대해서 투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불안하다, 너무 심한 불안이 있다 그러면 항불안제를 쓴다든가 우울하다, 항우울제도 쓴다든가 아니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이 많이 왔다 이런 심리적 기분 안정이라든가 이런 약들을 좀 비용해서 노인 행동 관리 투약을 해보는 것도 중재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또 환경적인 요인으로 너무 시끄럽거나 잡음이 있거나 조명이 너무 밝거나 어둡거나 또는 실내 배치를 하거나 아니면 바깥으로 나가고 싶거나 방해 위치라든가 친숙하지 않은 물건들이 내 주변에 있다든가 이럴 때는 일단은 자극을 최소화하자. 그리고 주변 환경 관리라든가 관심 기울이기, 그 다음에 호출뱃을 가까이 둬서 일단 자기 불안한 걸 없애게 한다든가 또는 의료기기를 조정을 해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신체적, 생리적, 심리적, 환경적 요인을 중재를 해가지고 중재가 효과적인가 아닌가를 한번 보자. 만약에 중재가 효과적이다 라고 하면 환자의 욕구를 충족하고 문제 행동을 감소돼서 억제제를 사용하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야 되고 그 원인을 제거하고 대안적 중재도 하고 정확한 기록을 해서 다음에 그런 일이 있을 때 다시 쓸 수 있도록 기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증상이 감소되었는지를 보고 나서 억제들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데, 만약에 중대가 효과적이지 않다라면 그 원인 제거도 하고 대안적 중재를 지속적으로 했는데도 환자의 욕구에 미충족이라든가 행동 증상이 계속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최소한 안전한 억제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의 동의서를 받고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을 강구해서 사용하는데, 억제는 최소 기간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억제제 사용에 대한 재평가를 하고 그 재평가의 원인이 뭔지를 봅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한번 보면 우리가 행동 양상 또는 행동 심리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속되지가 않습니다. 보통 행동 증상들이 짧게는 한 달, 길게는 6개월까지 간다고는 합니다만, 행동 증상들이 지속되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행동의 원인을 잘 확인하면, 그리고 확인해서 그거를 없애준다면 어르신들이 그 행동을 줄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신행동 증상이 병적 증상일 때는 투약을 고려하는 것도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다만 그 약을 쓸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동 양상이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쓸 때는 단계별로 최소량으로 해서 점점 늘어가서 행동이 정착이 되고 안정이 되면 단계별로 줄여서 약을 끊는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안정돼서 생활하고 또 다시 다른 행동 증상이 나타나면 다시 재평가를 해서 또 신체적, 생리적, 심리적, 환경적 요인을 파악하고 중재 방법을 논의를 해서 억제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고리즘에 의한 중재 방법을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을 만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을 만진다고 정신행동 증상에서 변을 만져 그래서 손을 묶어 놓습니다. 아니면 장갑을 끼워 놨습니다. 심지어는 우주복을 입혀 놓고 있습니다. 근데 중재 방법으로 이분 배변에 대해서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누구나가 대변을 마려우면 우리가 옛날 흔한 말로 이런 말을 여기서 써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똥마른 개가 한번 움직이는 거 보십시오. 뺑뺑뺑뺑 돕니다. 여러분들도 대변 마려울 때 화장실에 못 찾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땀 삘삘 나고 대변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릴 겁니다. 아무리 이쁜 주변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를 하려고 해도 그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릴 겁니다. 이렇게 이분이 배변을 해결하지 않으면 누구나가 변을 만지고 팝니다. 그래서 그분의 변비를 해결해주고 그 해결할 방법으로 약도 드릴 수가 있고 수분을 충분히 드릴 수가 있고 유산균, 프로바이오티스 이런 것들 유산균도 드리고 그 다음에 2시간마다 화장실을 유도해서 대변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항문 마사지도 하고 관장약도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대변을 잘 확인하면 처음에는 변비가 있을 때 대변을 확인하지만 관장을 넣어서 하지만 나중에 수분 섭취를 충분하게 하고 우리가 어르신들이라도 수분은 1리터에서 1.8리터는 드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어르신들이 뇌 기능이 손상이 돼서 갈증을 못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분을 달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우리도 또 바쁘다 보니까 수분을 안 먹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변비가 많이 생기는데요. 변비만 해결되면 변을 만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주복을 입혔다? 그거 문제가 큽니다. 손을 묶었다? 그거는 고문입니다. 그래서 변을 만지는 경우는 이분이 대변이 얼마큼 났는지를 한번 보시고 우리가 입소 당시에 24시간 배설 관찰을 할 뿐만 아니라 어르신이 변을 만졌다 그러면 이분이 대변을 어떻게 넣는지를 서로 인수인계하여 그분이 대변을 잘 볼 수 있도록 유도하면
절대로 변을 만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침대에서 자꾸만 내려오려고 하는 경우, 침대에서 계속 내려오는 훈련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침대에 걸터 앉은 후에 1분 정도 있는 다음에 두 발바닥이 땅바닥이 다 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이동할 수 있도록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침대에서 내려올 때 도움을 필요할 경우는 호출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밤에는 이동변기를 옆에, 침대 옆에 놔서 침대 옆에 뭐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침대에서 내려오는 경우가 보통은 소변이 마렵거나 대변이 마려울 때 침대에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이동변기를 침대 옆에 넣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휠체어에서 자주 일어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휠체어에다가 삼각 안전벨트란, 안전관리라는 이유로 벨트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휠체어 체유 변경은 움직임이 심할 경우는 15분마다 체유 변경을 해야 되고, 움직임이 적을 경우는 1시간마다 체유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려오지 않습니다. 근데 휠체어 앉혀놓고 1시간, 2시간을 내비두면, 아니 막 움직이고 하는 사람한테 그냥 휠체어 앉혀놓으면 15분 안에 다 밑으로 내려오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매뉴얼은 움직임이 심한 사람은 15분마다 체위 변경을 해놓으면 안전벨트 하지 않아도 휠체어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 휠체어 고정 시 앞바퀴 위치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거 동영상 하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하거든요. 넘어가죠. 사실 발판이 있으니까 다행이고, 이게 좀 일반 시간 조금 안전한데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거 안 넘어가면 마시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안 넘어가게 브레이크까지 했어요. 근데 상체 숙이면 소리가 체온 묶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되게 쉬워요. 자, 앞으로 가고 있었어요. 앞으로 가는데 바퀴를 딱 하면 이게 어떻게 돼요? 앞으로 됐죠. 이렇게 되면 제가 뭐 이렇게 하거든요. 넘어가죠. 잘 보셨나요? 우리가 보조바퀴를 앞에다 놓고 있어. 우리가 보통 여자 어르신보다도 남자 어르신이 휠체어로 갖고 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심합니다. 왜냐면 선생님들이 어르신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발판에다가 다리를 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어르신이 내 발이 발판에 있는지 바닥에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발판을 받고 그냥 일어나려고 하니까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안전벨트를 하는데, 이 바퀴에 있는 모습이 앞쪽으로만 위치해 놓고 고정하면 앞으로 밀려나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참조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치매 어르신은, 저는 제가 여기다가 강의에 쓸 수는 없습니다만, 치매 어르신은 콧줄이 필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치매 어르신들은 어떤 행위를 기억을 잃어버려요. 근데 우리 기관에서 너무 착하고 그 다음에 어르신을 위하는 마음이 있는 직원들이 종종 나쁜 케어를 합니다. 그 나쁜 케어는 뭐냐면, 우리 어르신들이 식사를 할 때 숟갈을 집에 넣고 혀를 쉽게로 만들어서 양옆에다가 음식을 놓고 쉽게 만들어서 삼킬 수 있도록 계속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 옆에 있는 착한 직원들이 숟갈을 떠서 밥을 그냥 혓바닥에 준비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입 안에 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밥 먹는 거를 잃어버려요. 여러분들, 저는 어르신들이 입소하고 계시다가 병원에 갔다가 오시면 밥 먹는 거를 잃어버리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열흘은 입원했는데 다시 밥을 먹기 위해서는 몇 달 걸려서 또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치매 어르신들은 콧줄을 끼는 것이 아니라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보조해줘야 됩니다. 숟가락이, 물론 마비가 되면은 우리가 식사를 보조해야 되겠지만, 손이 마비가 되지 않고 손이 신체적으로 멀쩡하다면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숟가락을 짚게 하고, 숟가락이 좀 무거우면 가벼운 거 또는 이런 거를 이 어르신에 맞는 숟가락을 해서 직접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우리는 식사 보조를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밥을 푸면 반찬을 넣어주는 거로. 그리고 식사 시간에 우리가 밥 먹다가도 몇 번씩 숟가락을 놓고 멍하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치매가 진행되면 실행증으로 행동이 지연되고 있는 건데요. 식사할 때도 충분한 시간을 줘서 혼자 드실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좀 손으로 집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식사를 하게 하면, 사실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콧줄도 끼지 않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식사를 하고 소천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치매 어르신은 콧줄을 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좋은 케어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조금은 냉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은, 나쁜 사람이 나쁜 케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고 어르신에 의하는 마음이 있어서 안쓰러움이 있는 사람들이 나쁜 케어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이분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나쁜 케어를 하더라. 절대로 이게 나쁜 사람이 나쁜 케어를 하는 것이 아닌 거를 기관 내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어르신은 콧줄을 끼고 사지를 묶이고 이 병원에서 퇴원해서 오셨는데 두 팔이 다 묶였고 다리까지 다 묶였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는 바짝 갈라서 바짝 말라가지고 오셨던 분인데, 저희가 그 콧줄을 빼고 한 3주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지금은 식사를 아주 잘 하십니다. 처음에는 숟가락을 드셨고, 그 다음에 손으로도 또 먹었고, 숟가락 도구를 사용 못해서 손으로 드셨는데, 손으로 드시면 어떻습니까? 그냥 숟가락 하나 집어주고 손을 드셨게 내비뒀는데, 나중에는 저렇게 숟가락 갖고 하나 드셔도 이 국그릇으로 밥을 다 비벼도 한 그릇 다 드십니다. 다만 시간이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리는데요. 지금은 혼자 식사 잘 하시고 혓바닥도 내놔서 낼름낼름 하시면서 드시고 있고,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매 환자한테는 콧줄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고, 너무 식사 시간을 너무 촉박하게 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늦게 드시면 직원하고 같이 식사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드실 수 있도록 해서 충분한 시간을 주고 스스로 드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지금 요양섭에서의 신체 제재 사항에 따른 조건과 절차가 뭐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절박성, 비대체성, 일시성. 절박성은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을 초래할 경우,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 진짜 이 사람 생명에 너무 문제가 있고 직원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 이럴 때 절박 가능성이 있을 때 억제대를 하라. 두 번째는 대체할 만한 간호나 돌봄 방법이 없을 때, 그러면 비대체성으로 써라. 근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써라. 그래서 일시성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생활노인이나 어르신한테 생명에 위험을 줄 정도의 문제가 있으면, 아까 제가 중재 목록을 한번 잘 보시면 그런 중재를 해서 약물도 적절하게 쓰고 콜베도 쓰고 이분에 대한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고, 이렇게 된다면 저는 절박성은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 대처할 만한 간호나 돌봄법이 없다? 그거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저는 사람 중심 케어를 듣는 우리 선생님들이나 또 그분을, 한 어르신을 존중하게 생각하게 하고 있다면, 비대체성, 대체할 수 있는 것을 다
다 찾을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일시적으로 중재하는 방법 중에서 그러니까 약간의 중재 방법이 적응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 최소 기간으로 쓸 수 있는 일시성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은 절박성, 비대처성, 일시성이 있지만 일시적으로 최소한 기간을 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노인요양실에서 처리 절차는 사례회의나 보호자 상담을 통해서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되고 기록 확인을 해야 되는데 수급자명, 억제시간도 2시간 억제하고 10분 내지 20분 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상태 또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제재 사유를 꼭 쓰고 제재 일시 시간, 그 다음에 제재자는 누구이고 제재 방법, 아까 버머리 장갑을 썼는지 팔을 묶었는지 손을 묶었는지 이런 방법, 그리고 그걸 해서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상자, 통시 일자, 통지 방법 등을 확인하고 매일 경과 기록지를 작성하면서 매월 보호자한테 통지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2시간 묶어놓고 10분, 20분 쉬고 또 뭐 하고 이렇게 또 쓰고 보호자한테 보내고 이 기록하는 게 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중재 방법을 찾아보고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요양시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문은 여러분들 이걸 보시고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 다가서기 좋을 수 있도록 많은 책을 찾아봤습니다. 방법도 나왔고 예방책도 나왔고 중재 방법도 나왔으니 노인학대가 없는 시설에 거듭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